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나는 질병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의학 지식 중 어느 것도 진실로 여기지 않는다. 우리는 건강에 관해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좀 더 의식을 집중해 건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대해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져 몸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수호자가 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자는 것이다. 변화의 방법을 배우려면 먼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릴 책은 늙는다는 착각, 지은이 엘렌 랭어, 옮기니 변용란, 발행 유노북스입니다. 나이 듦이 아닌 가능성에 주목하는 삶에 관하여 노화를 젊음으로, 질병을 건강으로 바꾸는 가능성의 심리학. 이 책은 몸과 마음 그리고 노화의 연결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의식의 집중을 강조합니다.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의식을 집중해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가 아닌 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지? 의문을 품길. 노화와 육체의 한계에 수긍하는 삶이 아닌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인지하며 주체적으로 살아가길 권합니다. 어느 곳에나 불확실성은 존재합니다. 의료계는 과학을 토대로 수많은 결정을 내리지만 과학적 연구는 확고한 진실이 아닌 더 나은 진실을 향한 끊임없는 탐색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책임자로서 몸의 변화를 관찰하고 대립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속 의료진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100세 시대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노화는 곧 질병이라는 생각 탓입니다. 하지만 시간을 따라 늙는다는 사실이 착각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가능성의 인생을 걸어봄직합니다. 가능성을 향한 랭어 박사의 유쾌한 심리 실험이 당신의 시간을 10년, 20년 전으로 되돌려 놓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문 일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흘러가는 시간에 조금씩 잠식당하며 한 살, 한 살 나이 들다 보면 젊음의 활력은 어느새 추억이 된다. 그러다 고질병이 건강과 기력을 좀먹어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아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일 정도다. 병이 찾아오면 현대의학에 몸을 의탁한 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우리는 시간의 행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아니,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연구는 훗날 뉴에이지라고 불리는 운동의 초창기에 시작되었다. 종교적, 철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력이 아직 심리학에게까지 미치지 않아 미국 내 연구소들이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연구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이 무렵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겨났다. 비물질적인 정신에서 물질적인 육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연결성의 본보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쥐를 보면 맥박이 빨라지고 피부에 땀이 배어 나오면서 공포의 징후가 나타난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상에는 혈압이 상승하고 누군가 구토하는 모습을 보면 욕짓기가 올라온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널려 있음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선택권을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 후 나는 선택하는 과정이 의식의 집중을 초래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무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의외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깨달았다.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개념에 불과할 뿐, 둘을 분리하지 않은 시각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정신과 육체를 본래대로 결합해서 다시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든 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마음이 진정 건강한 곳에 있다면 반드시 몸도 따라갈 것이므로 마음을 변화시키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어지는 의문은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정신은 어느 정도까지 육체에 영향을 미칠까? 갓 구운 도넛을 냄새만 맡으며 먹는다고 상상할 때도 혈당 수치가 올라갈까? 평소 치아 상태가 최상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치아 X선 촬영 결과가 더 좋게 나올까?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빨리 늙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도 머리숱이 많은 사람보다 신체 나이가 더 많게 나올까? 성형수술로 생김새가 젊어진 여자들은 남들보다 천천히 늙어갈까? 이 같은 의문이 막연해 보일지 몰라도 의문을 품어볼 가치는 있었다. 우리가 나이를 가늠하는 기준. 요양원 노인들과 화분으로 시도한 첫 실험 이후 몇 년이 지난 1979년. 나는 이 문제를 노인 집단 대상으로 계속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학생들과 나는 심리적인 시계를 되돌렸을 때 인간의 생리 상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훗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불리는 실험을 고안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1959년에 세상을 재창조하여 피험자들에게 20년 더 젊은 나이로 살라고 요구할 작정이었다. 마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몸에도 그 변화가 반영될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흔히 그렇듯 이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황당한 시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는 노력할 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연구 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노화의 뚜렷한 생물학적 지표를 찾고자 저명한 노인병 전문의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놀랍게도 그런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나이를 모른다면 아무리 과학을 동원하더라도 누군가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피험자의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단이 필요했으므로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노화 정도 판단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에는 체중과 민첩성, 유연성과 더불어 안경으로 교정하기 전후의 좌우 시력과 통합 시력, 맛에 대한 민감성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실험 참여 예정자들이 종이와 연필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미로 찾기를 완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시각적인 기억력도 측정하기로 했다. 사진도 찍을 작정이었다. 외모의 변화까지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는 피험자 스스로 평가하는 심리 검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참가자 선별에 도움을 주고 연구 말미에 잠재적인 심신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우리는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의 노인들을 모아 일주일간 조용한 시골집에서 함께 지내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추억에 관해 연구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신문과 전단에 광고를 실었다. 연구를 단순화하고 방 배정과 세부 계획이 쉽도록 대상은 남성으로 제한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니면서 계획된 활동과 토론에 적절히 참여 가능한 남성을 원했다.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젊은이가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며 우리 연구가 연로한 부모님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물었다. 1959년으로 시간을 되돌리다. 나를 포함한 연구팀은 노인들이 일주일간 조용히 지낼 곳을 찾아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세월의 흐름과 무관해 보이는 곳이 연구 장소로 적합했다. 마침내 우리는 뉴햄프셔주의 피터버러에 있는 옛 수도원을 찾아냈다.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는 그곳을 단장해 1959년에 복제품을 만들어냈다. 참가자 가운데 실험군은 일주일간 그곳에서 지금이 1959년인 것처럼 지낼 예정이었다. 모든 대화와 토론은 현재 시제로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우리는 모든 참가자에게 전반적인 설명과 일주일간의 대략적인 일정, 수도원의 평면도, 각자 방의 위치 표시가 담긴 안내문 꾸러미를 우편 발송했다. 참가자들에게 잡지나 신문, 책, 가족 사진도 1959년 이후의 것은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1959년 당시인 듯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한 뒤 젊은 시절의 사진을 요청해 다른 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진을 보냈다. 두 번째 집단인 대조군은 일주일 뒤에 별도의 은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 역시 첫 실험군과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1959년에 일어난 일에 관한 활동과 토론을 즐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과거 시제로 작성되었고 사진도 현재의 모습이었으며 일단 은둔처에 입소하면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지금은 1959년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로 정신을 집중할 예정이었다. 시계를 실감나게 거꾸로 돌리려면 상황 설정부터 설득력 있어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1959년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주의 깊게 연구했다. 당시의 정치 상황 및 사회 문제의 특징과 사람들이 즐겨보고 듣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그들이 실제로 맞닥뜨렸을 물건들을 파악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행히 꽤 그럴듯하게 과거 환경을 흉내낼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모인 실험군 참가자에게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과거의 경험을 현재형으로 말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연구에 임하는 최선의 방법이 단순한 회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가능한 한 그들의 정신을 완벽하게 과거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설명하며 느낀 흥분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은둔처에서 마치 1959년인 양 살게 될 겁니다. 당연히 1959년 9월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서로를 돕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1959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959년 당시 본인의 모습으로 지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신다면 실제로 어르신들의 몸도 1959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에게 모든 대화와 소통은 지금이 1959년이라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신을 빨리 놓아버릴수록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두세 사람은 초조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한 사람은 흥분으로 킬킬댔으며 나란히 앉은 둘은 냉소적으로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다.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 그렇게 우리는 IBM 컴퓨터가 방 전체를 차지할 만큼 크고 팬티 스타킹이 미국 여성들에게 막 알려진 50년대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다. 수도원에 들어온 뒤에는 매일 만나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 박사, 방공호의 필요성, 피델 카스트로의 아바나 진격 등과 같은 1958년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산주의에 관한 논의가 대단히 열기를 띠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볼티모어 콜츠가 31대 16으로 뉴욕 자이언츠를 대파하고 2연패를 거둔 이야기도 그에 못지 않았다. 우리는 프리크니스 경마대회에서 로열 오비트가 우승하는 경기를 청취했으며 흑백 텔레비전으로 필코 상사가 나오는 드라마와 에드 설리번 쇼를 보았다.
이언 플레밍의 골드핑거, 레온 유리스의 엑소더스, 필립 로스의 굿바이 컬럼버스 같은 최신 도서에 관한 생각을 교환했다. 유명 코미디언인 잭 베니와 제키 글리스는 우리의 웃음보를 터뜨렸고, 페리 코모, 로즈매니 클루니, 네킹 콜은 라디오에서 노래를 들려주었으며, 안나 프랭크의 일기, 벤허, 북북 서로 진로를 돌려라, 뜨거운 것이 좋아 같은 영화를 보기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주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두 집단 모두 행동은 물론 태도까지 변화했음을 알아차렸다. 실험 이틀째가 되자 다들 음식을 나르고 식사 후 치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면접을 보러 처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찾았을 때는 데려다준 친지들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던 노인들이 수도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일주일간의 은둔 생활을 끝낸 뒤 우리는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시 검사를 했고,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이 정말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집단 모두 공손한 대우를 받았고 토론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최근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일주일을 경험했다. 그 덕인지 모두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대부분 좋은 의미로 체중이 평균 1.5kg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더 젊어졌다. 실험군은 관절 유연성과 손가락 길이, 손놀림이 월등히 나아졌다.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도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연구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이 끝나갈 때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과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찍은 사진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객관적인 입장의 관찰자들은 실험군 참가자 전원이 연구 말미에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능검사에서는 대조군의 44%만이 결과가 향상된 데 반해 실험군은 63%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강한 삶이란 무엇일까? 이 연구는 이후 수십 년간 노화에 관한 시각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한 나의 견해까지 전반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생물학이 곧 숙명이라는 믿음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나는 질병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의학 지식 중 어느 것도 진실로 여기지 않는다. 일군의 노인들이 각자의 인생에 그토록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계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개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기 마련이고 고질병은 나을 수 없으며 바깥 세상이 젊은 시절에 느끼던 것처럼 내게 꼭 맞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회 전체가 건강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데도 정작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잡지에 실린 수많은 기사를 읽는다.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책과 TV 프로그램은 산처럼 쌓여 있으며 많은 사람이 건강과 체력 단련에 집착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건강에 전혀 조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기와 행동은 종종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에 이르는 길에 오히려 직접적인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건강에 관해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좀 더 의식을 집중해 건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강에 의식을 집중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먹는다거나 운동해야 한다거나 의학적인 조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뉴에이지풍의 대한의술이나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대해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져
몸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수호자가 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자는 것이다. 변화의 방법을 배우려면 먼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책의 목표는 독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본래 자신의 몫이던 건강 지킴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되찾도록 제대로 돕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의학 상식들. 의학계가 가장 잘 안다.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해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확실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음을 감안하고 우리는 자신만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의학계를 이용해야 한다. 건강은 의학적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슬픔을 경험하는 일은 드문 대신 자주 우울해한다. 밤에 고민하느라 꼭 필요한 8시간 수면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강박증 또는 불면증 환자라고 칭한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든 상황 때문이든 반드시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다른 일이 존재하기 마련인데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대신 스스로를 늑장 부리기 선수라고 여긴다. 왜 자신에게 그러한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며 그 대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건강한 경험을 의학적인 행위로 바꾸어 왔다. 그럴 때마다 거의 모든 행동이 병적인 상태나 증후군이 된다. 도전이나 어려움은 질병이 되고 감각은 증상이 된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상당수 병적인 상태로 귀결지으면서 그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병적인 상태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건강에 대한 통제력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이해를 포기한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회복 가능하다. 의식의 집중에 대한 강연에서 나는 종종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이가 있는지 묻는다. 그러면 대개 건강에 자신이 있는 누군가 손을 흔들어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 사람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려주면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수치를 확인했는지 묻는다. 대답은 늘 다르지만 보통은 최소한 한 달 전이다. 나는 이렇게 대꾸한다. 그럼 그 뒤로는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다시 수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으로 죽겠군요. 나의 대꾸는 언제나 웃음을 유발하지만 사실은 진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의학계는 우리에게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숫자를 알려준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최소한 다음번 병원에 갈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수치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건강은 과거에 맞춰 고정되거나 과거 경험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건강을 대하는지 그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아예 건강을 무시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건강을 배운다는 자세로 의식을 집중하고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의 최초 계획 시 우리는 노화를 되돌리거나 늦출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나이를 가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난관에 부딪혔었다. 우리는 전국의 유명한 노인병 전문의 여럿에게 전화로 이렇게 물었다. 어떤 방에는 70세인 사람이, 다른 방에는 50세인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신체에 관한 어떤 수치라도 측정할 수 있다면 누가 70세이고 누가 50세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오직 수치상의 나이만이 둘 사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이는 재해석을 요구한다. 왜 우리는 질병과 쇠약을 나이에 융합하는가? 왜 우리는 50세가 넘으면 감각, 성욕, 균형, 지구력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는가?
그렇게 말한 이는 누구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많은 사람이 65세가 공직에 출마하거나 아이를 입양하거나 테니스 싱글 경기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라고 믿는다. 80세가 되면 아주 쇠약해 홀로 지낼 수 없고 가스레인지를 켜놓을까봐 두려워 요리할 수 없으며 균형 감각이 심하게 떨어져 자전거도 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슨 병이든 악화되지 않고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면 허황되고 지나친 망상으로 치부된다. 수도원에서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모두 자기 한계를 지나치게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쉽게 소화된다고 알고 있는 음식만 먹었고 미뢰가 줄어들었다고 여기며 음식을 선택할 때 모험을 삼갔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자기 병력을 기초로 용납되는 행동 이외의 신체적 행동에는 참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약간 오래 자고 일어난 존과 관절염이 있는데도 자기 접시는 스스로 설거지해달라고 부탁받은 폴은 처음에 근심에 사로잡혔다. 프레드는 약간 달랐다. 사람들을 몰아세워 평소보다 과도하게 노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사가 제자리를 찾았다. 참가자들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대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능성에 대한 생각,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불가능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지나치게 보호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도전이 길러주는 의식 집중도.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일상을 가능한 한 쉽고 편하게 유지한다. 겉보기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성취감을 느낄 여지 또한 거의 없다. 정말로 쉬운 인생을 살기 바란다면 초보자 코스에서만 스키를 타고 악기로는 음계 연주로만 만족할 것이며 혹시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양쪽 모두 도전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것을 배워 숙달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롭고 건강에도 좋은 의식 집중도를 길러준다. 이미 잘하는 상태보다는 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노인들은 이 같은 이점을 자주 쉽사리 박탈당한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너무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나치게 도움을 주려 한다.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을 돕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겠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버드 의과대학교의 제리 에이본 박사와 나는 노인들에게 과제를 맡긴 다음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관찰해 보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의 과제 수행 성적이 가장 나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시간을 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어보라는 이야기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도록 스스로를 돕는 셈이다. 노화인가 퇴화인가? 노화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가 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발달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인생 주기 전반에 걸친 변화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흔히 초반 20년 동안의 변화에만 사용된다. 이러한 태도의 영향력은 끈질기다. 젊은 사람들은 발달한다고 묘사되는 반면 말년에는 대개 노화한다고 묘사된다. 이는 밤과 날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 즉, 날이 공식적으로는 24시간 전체를 지칭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하루 중 밝은 시간만 가리키듯이
노화라는 말 역시 발달의 어두운 면만 가리키는 것이다. 말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인간은 이전까지 성장으로 인식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정된 온갖 종류의 선입견과 맞서 싸워야 한다. 만일 발달이 다른 맥락에서 조명된다면 정당하게 노화를 인정받으려는 이 같은 몸부림이 덜 고달플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아주 만연해 있지만 말이다. 80세 남자는 더 이상 50세 때만큼 테니스를 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경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점일 수도 있다. 키 190cm 여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가장 굵은 라켓을 사용하는 비너스 윌리엄스와 158cm의 가장 가는 라켓을 쓰는 아만다 코처가 비슷한 전술로 경기를 펼칠 리는 없다. 코처는 작은 체구 덕분에 코트에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윌리엄스는 큰 키 덕분에 자신의 타격에 엄청난 힘이 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적인 환경과 편견의 무심한 내면화 탓에 80세의 테니스 선수는 본인 경기가 발전하지 못하고 노화한다고 배웠으므로 새로운 기술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간의 차이를 쇠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경기 방식을 바꿀 방법을 우리 모두 찾아내지 못할 확률이 높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적응의 가능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변화를 보완책 정도로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 하지 뭐. 생각만 약간 바꾸면 우리는 체념하는 대신에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안쓰럽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출생 연도만 덮어두면 인간의 나이는 상대적으로 바뀌며 문제가 되는 영역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통제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가 증상의 가변성에 주목하듯이 우리는 자기 능력의 변화에도 집중할 수 있다. 메리는 이웃들과 브릿지 게임을 할 때는 늙었다고 느끼지만 손자들과 보드게임을 즐길 때는 젊다고 느낀다. 지역 관현 악단에서 프렌치 호른을 연주할 때는 스스로가 더욱 젊게 느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정한 맥락에서 노인들에게 이름표가 붙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본인이나 타인을 바라본다면 다들 더욱 의식을 집중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는 서로 비교될 수 없다. 수년 전 심리학자인 로렌스 펄뮤터와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의 통제력을 높일 방법을 개발했다. 바로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써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아침에 어떤 종류의 주스를 먹을 것인가 같은 가장 일상적인 활동에서조차 노인들이 외면해온 다양한 대안에 주목하도록 했다. 이러한 관찰 과제는 가장 무의식적으로 대하던 일상 활동에 내포되어 있던 선택권을 노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에 따라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통제력을 향상시켰다. 많은 노인에게 노화는 점점 좁아지는 자아 정의와 관련이 있다. 능력이나 기회, 관점의 변화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 모습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지금 맞닥뜨린 한계에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노화를 한계나 상실감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행동을 곧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제한된 특정 행동의 측면에서만 자신의 본 모습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노인의 손에 붓을 잡기 어려울 만큼 관절염이 진행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을 평가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에게 더 이상 화가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움을 받아 새로운 취미를 개발할 수도 있고 젊은 시절에 창작한 예술 작품 전체를 반추해 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화가로서의 경력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로 붓을 물거나 손가락 채색 기법, 스프레이형 물감을 실험할 수도 있다. 캔버스에 물감을 쏟는 등 그림 그리는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운 그림 화법에 관심이 없거나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에 의식을 집중한다면 여전히 탁월한 솜씨를 보일 수 있는 여러 행동의 주인으로서 화가라는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화가란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 예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색깔을 맞추고 의미를 부여하는 재능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측면의 자아를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순간에도 언제나 화가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관절염을 앓기 전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리라는 점이다. 만일 변화를 열등함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화법을 개발할지도 모른다. 자아를 정의하는 범주에 이해와 행동을 구체화하는 환경적, 동기적 영향의 다양성을 확장시킨다면 나이 든 사람들도 단순히 상실감을 느끼는 대신 일생에 걸친 연속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전직 테니스 선수 노인처럼 체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져 과거에 즐기던 스포츠를 똑같이 즐길 수 없더라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운동선수라고 여길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의 확장은 하향 비교를 권장하는 사회적인 경향과는 차이가 있으며 노인들이 동년배와 비교해서 여전히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운동선수라는 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한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자아정의의 틀은 사회적인 비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흡족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세상과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라. 노화를 쇠락이 아닌 변화로 받아들일 때 인지력의 쇠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대개 육체적인 쇠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제껏 살펴보았듯 인지력 쇠락에 대한 최정은 몇 가지 요인을 간과한다. 1. 노인과 젊은이는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 자극된다. 2. 모든 인지능력 검사는 젊은 성인들이 고안한 것이다. 게임보이, 마작 같은 용어를 사용한 기억력 검사 결과를 상기해보자. 3.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단 전반적인 규칙을 갖추고 나면 규칙의 예시들이 덜 중요해지는 것일까? 4.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인지력 상실을 덮어주는 가면이 될 수 있으며 골칫거리가 아니라 재산이 될 수 있다. 나쁜 일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망각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나이 많은 성인들은 노화와 관련된 진짜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이든 아직 아니든 사람은 자신의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을 볼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노화가 쇠락이 아닌 변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자율성을 부추기고 적극적으로 분별력을 키우며 자신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렇게 나이를 근거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의식을 집중해 살아간다는 것. 이 책에서 내가 다룬 연구는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려는 시도가 실질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생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식의 집중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이는 우리가 완전히 몰입했을 때 느끼는 방식이다.
건강을 더욱 잘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떤 시점에 스스로를 병들었거나 건강하다고 바라보는 대신에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건강을 조명한다고 생각해보자. 병에 걸렸거나 걸리지 않았거나 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진단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면 질병이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통제 가능함을 깨달을 것이다. 완전히 병든 상태에서 완치 상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인 건강을 따라 움직이는 편이 훨씬 상상하기 쉽다. 이처럼 복합적인 연속성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늘 건강하지만 천하무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따라서 의식을 집중하며 우리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병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시도하는 임시 방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질병은 더 많이 존재하고 또 다른 질병은 덜 존재한다는 여러 차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이 곧 질병은 아니라는 생각을 강화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여러 차원 중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아차리고 과거에 사용한 평가 방법을 몇 차례 더 적용해보면 이 같은 지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어째서 때로는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지 의문이 생기고 그와 함께 통제의 가능성도 열린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가능성의 심리학은 우리가 바라는 궁극을 시작점으로 간주한다. 마비나 시각장애, 두뇌 손상, 말기암을 되돌린다거나 심지어 잘려나간 사지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단순히 의문을 던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며 달라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똑같다. 하지만 매사가 변하며 현재 우리가 겪는 사실이 불변이 아님을 인정할 때 가능성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대신 이룰 방법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첫걸음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해질지 모른다.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볼 때 몸의 중요성은 종종 마음의 중요성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 마신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태도와 생각, 믿음은 적어도 식이요법이나 주치의만큼이나 건강에 중요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격렬히 반대하는 사이 우리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너무 쉽사리 포기한다. 이제는 통제력을 되찾고 의식을 집중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도 그처럼 똑같이 행동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다. 나의 지인 도디 파월은 90세의 나이에도 의식의 집중이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책임질 때 생겨나는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순간은 노년에 대한 나의 오랜 관심과 노인으로 살고 계신 내 아버지의 인생 때문에 특별히 내게 중요했다. 도디의 침대 옆 탁자에는 책 몇 권과 꽃병, 볼펜이 꽂힌 머그컵, 약, 화장지, 식어가는 우리 두 사람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노인이 말년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노년에 대한 위안이 되는 말을 했지만 자신의 긴 생애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엘렌. 하지만 분명 사는 게 더 즐거울 거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 여기까지 늙는다는 착각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엘렌 랭어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의식의 집중과 가능성의 심리학을 다룬 실험들로 사회 심리학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마음챙김의 어머니라 불리울 정도로 마음챙김 명상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의 초반에 소개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통해 노화와 인간의 한계, 그리고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큰 전환을 불러왔고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책은 특정 연령대의 독자의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나이 듦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 모두에게 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책입니다. 앞서 소개된 1979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노화에 대한 편견과 한계를 짓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잡는다면 나이 듦과 관계없는 건강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늙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짓는 한계점일 수 있다. 단지 생각과 태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자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주제로 내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노화로 인한 질병이나 신체적 한계 등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실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가능성의 심리학을 전제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인생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표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자신에게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한계를 짓고 질병을 더욱 자주 진단받게 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질병의 진단명과 같은 이름표를 부여받게 되고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이름표에 갇혀 어떤 것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처럼 모든 가능성을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질병의 진단이 있더라도 이것을 자신의 몸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로 바라보고 자신의 몸에 더욱 의식을 집중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의사와 협의해 나가며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몸에 좀 더 의식을 집중해서 몸의 변화들을 캐치하고 바로바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는 의식의 집중을 책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화는 쇠락이 아닌 변화라는 시각입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붓을 잡을 수 없게 되었던 화가 노인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신체적인 한계로 붓을 잡을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화가가 아니라고 상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붓을 잡을 수 없다면 붓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기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행동의 주인으로 화가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시각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므로써 생기는 변화들을 쇠락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매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때로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이 떠올라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노화를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통해 그 변화들을 현명하게 겪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착각일 뿐 가능성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나이가 들면 생기는 자연스러운 일. 시간을 되돌릴 방법은 없다. 흘러가는 시간에 조금씩 잠식당하며 한 살, 한 살 나이 들다 보면 젊음의 활력은 어느새 추억이 된다. 그러다 고질병이 건강과 기력을 좀먹어 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우아하게 운명을 받아들이는 일 정도다. 병이 찾아오면 현대의학에 몸을 의탁한 채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지만 우리는 시간의 행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 아니, 그런데 정말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의 연구는 훗날 뉴에이지라고 불리는 운동의 초창기에 시작되었다. 종교적, 철학적으로 인간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뉴에이지 운동의 영향력이 아직 심리학에게까지 미치지 않아 미국 내 연구소들이 몸과 마음의 연결에 대해 연구하기 훨씬 이전이었다. 이 무렵 좀처럼 떨쳐버릴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생겨났다. 비물질적인 정신에서 물질적인 육체로 이어지는 연결고리의 본질은 무엇일까? 이런 연결성의 본보기는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 쥐를 보면 맥박이 빨라지고 피부에 땀이 배어 나오면서 공포의 징후가 나타난다. 소중한 사람을 잃는 상상에는 혈압이 상승하고 누군가 구토하는 모습을 보면 욕짓기가 올라온다. 이처럼 몸과 마음의 연결성을 보여주는 증거가 널려 있음에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단지 선택권을 주었을 뿐인데 이렇게 엄청난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우리에게도 신기하고도 놀라운 일이었다. 그 후 나는 선택하는 과정이 의식의 집중을 초래하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무심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의외로 받아들였다는 점을 깨달았다. 몸과 마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은 개념에 불과할 뿐 둘을 분리하지 않은 시각이 더 유용할 수 있음을 깨달은 것이다. 정신과 육체를 본래대로 결합해서 다시 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든 몸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마음이 진정 건강한 곳에 있다면 반드시 몸도 따라갈 것이므로 마음을 변화시키면 몸도 건강해질 수 있다. 이어지는 의문은 한계에 관한 것이었다. 정신은 어느 정도까지 육체에 영향을 미칠까? 갓 구운 도넛을 냄새만 맡으며 먹는다고 상상할 때도 혈당 수치가 올라갈까? 평소 치아 상태가 최상이라고 자신하는 사람들은 치아 X선 촬영 결과가 더 좋게 나올까? 젊은 나이에 대머리가 된 사람들은 스스로 빨리 늙는다고 여기기 때문에 생리적으로도 머리숱이 많은 사람보다 신체 나이가 더 많게 나올까? 성형수술로 생김새가 젊어진 여자들은 남들보다 천천히 늙어갈까? 이 같은 의문이 막연해 보일지 몰라도 의문을 품어볼 가치는 있었다. 우리가 나이를 가늠하는 기준. 요양원 노인들과 화분으로 시도한 첫 실험 이후 몇 년이 지난 1979년. 나는 이 문제를 노인 집단 대상으로 계속 실험해 보기로 마음먹었다. 학생들과 나는 심리적인 시계를 되돌렸을 때 인간의 생리 상태에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훗날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라고 불리는 실험을 고안했다. 이 실험에서 우리는 1959년에 세상을 재창조하여 피험자들에게 20년 더 젊은 나이로 살라고 요구할 작정이었다. 마음을 20년 전으로 되돌리면 몸에도 그 변화가 반영될까? 새로운 아이디어가 흔히 그렇듯 이 아이디어도 처음에는 황당한 시도로 여겨졌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았다. 마침내 우리는 노력할 만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우리는 연구 결과를 수치화할 수 있도록 노화의 뚜렷한 생물학적 지표를 찾고자 저명한 노인병 전문의들에게 의견을 구했지만 놀랍게도 그런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다. 실제 나이를 모른다면 아무리 과학을 동원하더라도 누군가의 나이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연구를 위해서는 실험 이전과 이후에 달라진 피험자의 노화 정도를 측정할 수단이 필요했으므로 우리는 정신적, 신체적 노화 정도 판단에 적합한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평가 기준에는 체중과 민첩성, 유연성과 더불어 안경으로 교정하기 전후의 좌우 시력과 통합 시력, 맛에 대한 민감성이 포함되었다. 우리는 실험 참여 예정자들이 종이와 연필로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미로 찾기를 완수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지능 검사를 실시하고 시각적인 기억력도 측정하기로 했다. 사진도 찍을 작정이었다. 외모의 변화까지 평가하기 위해서였다. 마지막으로는 피험자 스스로 평가하는 심리 검사가 계획되어 있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참가자 선별에 도움을 주고 연구 말미에 잠재적인 심신 개선 여부를 측정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예정이었다. 우리는 70대 후반부터 80대 초반까지의 노인들을 모아 일주일간 조용한 시골집에서 함께 지내며 과거 이야기를 나누면서 옛 추억에 관해 연구한다는 내용으로 지역신문과 전단에 광고를 실었다. 연구를 단순화하고 방 배정과 세부 계획이 쉽도록 대상은 남성으로 제한했다. 우리는 환자가 아니면서 계획된 활동과 토론에 적절히 참여 가능한 남성을 원했다. 소문이 퍼져나가자 많은 젊은이가 연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하며 우리 연구가 연로한 부모님에게 어떤 이득이 될지 물었다. 1959년으로 시간을 되돌리다. 나를 포함한 연구팀은 노인들이 일주일간 조용히 지낼 곳을 찾아 여러 도시를 돌아다녔다.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거의 없어 세월의 흐름과 무관해 보이는 곳이 연구 장소로 적합했다. 마침내 우리는 뉴햄프셔주의 피터버러에 있는 옛 수도원을 찾아냈다. 완벽한 장소였다. 우리는 그곳을 단장해 1959년에 복제품을 만들어냈다. 참가자 가운데 실험군은 일주일간 그곳에서 지금이 1959년인 것처럼 지낼 예정이었다. 모든 대화와 토론은 현재 시제로 이루어질 계획이었다. 우리는 모든 참가자에게 전반적인 설명과 일주일간의 대략적인 일정, 수도원의 평면도, 각자 방의 위치 표시가 담긴 안내문 꾸러미를 우편 발송했다. 참가자들에게 잡지나 신문, 책, 가족 사진도 1959년 이후의 것은 절대 가져오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한 1959년 당시인 듯 간단한 자기소개서를 써달라고 한 뒤 젊은 시절의 사진을 요청해 다른 참가자 전원에게 그 사진을 보냈다. 두 번째 집단인 대조군은 일주일 뒤에 별도의 은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 역시 첫 실험군과 똑같은 환경에서 지내며 1959년에 일어난 일에 관한 활동과 토론을 즐길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기소개서는 과거 시제로 작성되었고 사진도 현재의 모습이었으며 일단 은둔처에 입소하면 과거를 회상함으로써 지금은 1959년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로 정신을 집중할 예정이었다. 시계를 실감나게 거꾸로 돌리려면 상황 설정부터 설득력 있어야 했다. 따라서 우리는 1959년의 일상이 어떠했는지 주의 깊게 연구했다. 당시의 정치 상황 및 사회 문제의 특징과 사람들이 즐겨보고 듣던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그들이 실제로 맞닥뜨렸을 물건들을 파악했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다행히 꽤 그럴듯하게 과거 환경을 흉내낼 수 있었다.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위해 모인 실험군 참가자에게 이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과거의 경험을 현재형으로 말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다. 연구에 임하는 최선의 방법이 단순한 회상이 아님을 강조했다.
가능한 한 그들의 정신을 완벽하게 과거로 되돌려 놓아야 했다. 설명하며 느낀 흥분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주 아름다운 은둔처에서 마치 1959년인 양 살게 될 겁니다. 당연히 1959년 9월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누구도 언급할 수 없겠지요. 그렇게 하도록 서로를 돕는 것이 여러분의 일입니다. 저희가 여러분께 바라는 것은 1959년을 살고 있는 것처럼 연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1959년 당시 본인의 모습으로 지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희는 여러분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내신다면 실제로 어르신들의 몸도 1959년으로 돌아간 것처럼 느끼리라고 믿을 만한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노인들에게 모든 대화와 소통은 지금이 1959년이라는 사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처음에는 어려울지 모르지만 자신을 빨리 놓아버릴수록 더 많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두세 사람은 초조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한 사람은 흥분으로 킬킬댔으며 나란히 앉은 둘은 냉소적으로 어깨만 으쓱할 뿐이었다.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 그렇게 우리는 IBM 컴퓨터가 방 전체를 차지할 만큼 크고 팬티 스타킹이 미국 여성들에게 막 알려진 50년대에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었다. 수도원에 들어온 뒤에는 매일 만나서 미국 최초의 인공위성인 익스플로러 1호 박사, 방공호의 필요성, 피델 카스트로의 아바나 진격 등과 같은 1958년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공산주의에 관한 논의가 대단히 열기를 띠었다. 미국 프로축구 리그 챔피언 결정전에서 볼티모어 콜츠가 31대 16으로 뉴욕 자이언츠를 대파하고 2연패를 거둔 이야기도 그에 못지 않았다. 우리는 프리크니스 경마대회에서 로열 오비트가 우승하는 경기를 청취했으며 흑백 텔레비전으로 필코 상사가 나오는 드라마와 에드 설리번 쇼를 보았다. 이언 플레밍의 골드핑거, 레온 유리스의 엑소더스, 필립 로스의 굿바이 컬럼버스 같은 최신 도서에 관한 생각을 교환했다. 유명 코미디언인 잭 베니와 제키 글리스는 우리의 웃음보를 터뜨렸고 페리 코모, 로즈매니 클루니, 네킹 콜은 라디오에서 노래를 들려주었으며 안나 프랭크의 일기, 벤허, 북북 서로 진로를 돌려라, 뜨거운 것이 좋아 같은 영화를 보기도 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일주일이 다 지나기도 전에 우리는 두 집단 모두 행동은 물론 태도까지 변화했음을 알아차렸다. 실험 이틀째가 되자 다들 음식을 나르고 식사 후 치우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면접을 보러 처음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를 찾았을 때는 데려다준 친지들에게 극단적으로 의존하던 노인들이 수도원에 도착한 직후부터 모두 독립적으로 행동했다. 실험군과 대조군이 각각 일주일간의 은둔 생활을 끝낸 뒤 우리는 모든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시 검사를 했고 육체를 지배하는 마음의 힘이 정말로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두 집단 모두 공손한 대우를 받았고 토론에 활발히 참여했으며 최근 일상과는 전혀 다른 일주일을 경험했다. 그 덕인지 모두 청력과 기억력이 향상되었다. 대부분 좋은 의미로 체중이 평균 1.5kg 늘어났으며 악력도 현저히 향상되었다. 수많은 측정 결과에서 참가자들은 더 젊어졌다. 실험군은 관절 유연성과 손가락 길이, 손놀림이 월등히 나아졌다. 키, 몸무게, 걸음걸이, 자세도 좋아졌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연구의 목적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일주일이 끝나갈 때 참가자들이 찍은 사진과 연구를 시작하자마자 찍은 사진을 비교해 달라고 요청했다. 객관적인 입장의 관찰자들은 실험군 참가자 전원이 연구 말미에 훨씬 더 젊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능검사에서는 대조군의 44%만이 결과가 향상된 데 반해 실험군은 63%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다.
건강한 삶이란 무엇일까? 이 연구는 이후 수십 년간 노화에 관한 시각뿐만 아니라 한계에 대한 나의 견해까지 전반적으로 바꾸어 놓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생물학이 곧 숙명이라는 믿음을 점점 멀리하게 되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신체가 아니다. 신체적인 한계를 믿는 사고방식이다. 지금 나는 질병의 진행과 관련해 우리가 반드시 옳다고 여기며 따르는 의학 지식 중 어느 것도 진실로 여기지 않는다. 일군의 노인들이 각자의 인생에 그토록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 있다. 그러려면 우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한계가 정말로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대개 나이가 들면 시력이 나빠지기 마련이고 고질병은 나을 수 없으며 바깥 세상이 젊은 시절에 느끼던 것처럼 내게 꼭 맞지 않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고 여긴다. 사회 전체가 건강에 엄청난 관심을 쏟는데도 정작 건강한 삶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잡지에 실린 수많은 기사를 읽는다.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책과 TV 프로그램은 산처럼 쌓여 있으며 많은 사람이 건강과 체력 단련에 집착한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건강에 전혀 조율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기와 행동은 종종 우리가 추구하는 건강에 이르는 길에 오히려 직접적인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 우리는 건강에 관해 스스로 한계를 만들지 말고 좀 더 의식을 집중해 건강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건강에 의식을 집중한다고 해서 올바르게 먹는다거나 운동해야 한다거나 의학적인 조언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그러지 말라는 의미도 아니다. 뉴에이지풍의 대한의술이나 질병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 방식에 관한 이야기도 아니다. 우리를 위축시키는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건강과 행복에 대해 스스로 설정한 한계로부터 자유로워져 몸소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수호자가 되는 일의 중요성을 깨닫자는 것이다. 변화의 방법을 배우려면 먼저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부터 알아야 한다. 이 책의 목표는 독자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본래 자신의 몫이던 건강 지킴이로서의 올바른 역할을 되찾도록 제대로 돕는 것이다.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의학 상식들. 의학계가 가장 잘 안다. 의사들이 일반적으로 건강에 대해 남들보다 많이 알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확실한 사실이 하나 더 있다. 나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이다. 스스로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없음을 감안하고 우리는 자신만의 관점을 유지하면서 의학계를 이용해야 한다. 건강은 의학적 현상이다. 많은 사람이 지나치게 의학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본다. 슬픔을 경험하는 일은 드문 대신 자주 우울해한다. 밤에 고민하느라 꼭 필요한 8시간 수면을 지키지 못하면 스스로 강박증 또는 불면증 환자라고 칭한다. 어떤 일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든 상황 때문이든 반드시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다른 일이 존재하기 마련인데도 자신의 선택에 책임지는 대신 스스로를 늑장 부리기 선수라고 여긴다. 왜 자신에게 그러한 이름표를 붙이는 것을 정당하다고 여기며 그 대가는 무엇일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건강한 경험을 의학적인 행위로 바꾸어 왔다. 그럴 때마다 거의 모든 행동이 병적인 상태나 증후군이 된다. 도전이나 어려움은 질병이 되고 감각은 증상이 된다.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상당수 병적인 상태로 귀결지으면서 그에 대한 이해를 제한하고 병적인 상태가 적정 수준 이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긴다. 건강에 대한 통제력은 우리가 부지불식간의 이해를 포기한 이유를 이해함으로써 회복 가능하다. 의식의 집중에 대한 강연에서 나는 종종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아는 이가 있는지 묻는다. 그러면
대개 건강에 자신이 있는 누군가 손을 흔들어 관심을 집중시킨다. 그 사람이 자신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알려주면 나는 마지막으로 언제 수치를 확인했는지 묻는다. 대답은 늘 다르지만 보통은 최소한 한 달 전이다. 나는 이렇게 대꾸한다. 그럼 그 뒤로는 먹지도 않고 운동도 하지 않았나요? 앞으로 다시 수치를 확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건강한 사람으로 죽겠군요. 나의 대꾸는 언제나 웃음을 유발하지만 사실은 진지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의학계는 우리에게 콜레스테롤 수치 같은 숫자를 알려준다. 우리는 마치 그것이 변하지 않을 것처럼, 최소한 다음번 병원에 갈 때까지는 변하지 않을 수치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건강은 과거에 맞춰 고정되거나 과거 경험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건강을 대하는지 그 접근 방식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우리는 전문가가 되어야겠다고 생각되는 시점이 오기 전까지는 아예 건강을 무시한다. 그래서는 곤란하다. 건강을 배운다는 자세로 의식을 집중하고 자신의 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의 최초 계획 시 우리는 노화를 되돌리거나 늦출 수 있을지 알아보기 위해 나이를 가늠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다가 난관에 부딪혔었다. 우리는 전국의 유명한 노인병 전문의 여럿에게 전화로 이렇게 물었다. 어떤 방에는 70세인 사람이, 다른 방에는 50세인 사람이 있을 때 그들의 신체에 관한 어떤 수치라도 측정할 수 있다면 누가 70세이고 누가 50세인지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자 오직 수치상의 나이만이 둘 사이의 차이를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나이는 재해석을 요구한다. 왜 우리는 질병과 쇠약을 나이에 융합하는가? 왜 우리는 50세가 넘으면 감각, 성욕, 균형, 지구력이 줄어든다고 가정하는가? 그렇게 말한 이는 누구이며 그것이 진실인지 확인할 방법은 무엇인가? 현재 많은 사람이 65세가 공직에 출마하거나 아이를 입양하거나 테니스 싱글 경기에 참여하기에는 너무 늙은 나이라고 믿는다. 80세가 되면 아주 쇠약해 홀로 지낼 수 없고 가스레인지를 켜놓을까 봐 두려워 요리할 수 없으며 균형 감각이 심하게 떨어져 자전거도 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무슨 병이든 악화되지 않고 점점 나아지리라고 생각하면 허황되고 지나친 망상으로 치부된다. 수도원에서 참가자들이 처음으로 자기들끼리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들은 하나같이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모두 자기 한계를 지나치게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쉽게 소화된다고 알고 있는 음식만 먹었고 미뢰가 줄어들었다고 여기며 음식을 선택할 때 모험을 삼갔다. 원하는 만큼 얼마든지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자기 병력을 기초로 용납되는 행동 이외의 신체적 행동에는 참가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평소보다 약간 오래 자고 일어난 존과 관절염이 있는데도 자기 접시는 스스로 설거지해달라고 부탁받은 폴은 처음에 근심에 사로잡혔다. 프레드는 약간 달랐다. 사람들을 몰아세워 평소보다 과도하게 노동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매사가 제자리를 찾았다. 참가자들은 무언가를 할 수 없다고 간주하는 대신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가능성에 대한 생각, 아니 좀 더 정확하게는 불가능에 대한 그들의 생각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 지나치게 보호받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도전이 길러주는 의식 집중도.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을 위해 일상을 가능한 한 쉽고 편하게 유지한다. 겉보기는 좋은 일이다. 그러나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성취감을 느낄 여지 또한 거의 없다. 정말로 쉬운 인생을 살기 바란다면 초보자 코스에서만 스키를 타고 악기로는 음계 연주로만 만족할 것이며
혹시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일은 드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지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또는 양쪽 모두 도전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것을 배워 숙달하면 기분이 좋아질 뿐 아니라 우리에게 이롭고 건강에도 좋은 의식 집중도를 길러준다. 이미 잘하는 상태보다는 잘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노인들은 이 같은 이점을 자주 쉽사리 박탈당한다. 우리는 그들의 삶을 너무 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으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지나치게 도움을 주려 한다. 돕는 사람 입장에서는 남을 돕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만족감을 주겠지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도움을 받는 사람은 스스로를 무능하다고 느낄 것이다. 하버드 의과대학교의 제리 에이본 박사와 나는 노인들에게 과제를 맡긴 다음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나 그들 스스로 해결하도록 내버려 두고 관찰해 보았다. 결과는 명확했다. 도움을 받은 이들의 과제 수행 성적이 가장 나빴다. 다른 사람들을 돕는 손길을 중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런 상황에 놓일 때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좀 더 시간을 주면 상대방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품어보라는 이야기다. 혼자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건강해지도록 스스로를 돕는 셈이다. 노화인가 퇴화인가? 노화는 변화를 의미하지만 변화가 퇴화를 의미하지 않는다. 발달이라는 용어는 인간의 인생 주기 전반에 걸친 변화에 적용될 수 있음에도 흔히 초반 20년 동안의 변화에만 사용된다. 이러한 태도의 영향력은 끈질기다. 젊은 사람들은 발달한다고 묘사되는 반면 말년에는 대개 노화한다고 묘사된다. 이는 밤과 날이라는 표현과 비슷하다. 즉, 날이 공식적으로는 24시간 전체를 지칭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하루 중 밝은 시간만 가리키듯이 노화라는 말 역시 발달의 어두운 면만 가리키는 것이다. 말년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인간은 이전까지 성장으로 인식했으나 이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정된 온갖 종류의 선입견과 맞서 싸워야 한다. 만일 발달이 다른 맥락에서 조명된다면 정당하게 노화를 인정받으려는 이 같은 몸부림이 덜 고달플 것이다. 안타깝게도 지금 당장은 노화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아주 만연해 있지만 말이다. 80세 남자는 더 이상 50세 때만큼 테니스를 칠 수 없다는 사실에 좌절한다. 하지만 문제는 그가 더 이상 똑같은 방식으로 경기할 수 없다는 사실이 아니라 여전히 그렇게 하려고 애쓴다는 점일 수도 있다. 키 190cm 여자 테니스 선수 가운데 가장 굵은 라켓을 사용하는 비너스 윌리엄스와 158cm의 가장 가는 라켓을 쓰는 아만다 코처가 비슷한 전술로 경기를 펼칠 리는 없다. 코처는 작은 체구 덕분에 코트에서 재빠르게 움직일 수 있으며 윌리엄스는 큰 키 덕분에 자신의 타격에 엄청난 힘이 실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사회적인 환경과 편견의 무심한 내면화 탓에 80세의 테니스 선수는 본인 경기가 발전하지 못하고 노화한다고 배웠으므로 새로운 기술로 경기에 임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젊은 사람들과 나이 든 사람들 간의 차이를 쇠락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경기 방식을 바꿀 방법을 우리 모두 찾아내지 못할 확률이 높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적응의 가능성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그 변화를 보완책 정도로 여기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니까 저렇게 하지 뭐. 생각만 약간 바꾸면 우리는 체념하는 대신에 모든 연령층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만한 방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안쓰럽게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 출생 연도만 덮어두면 인간의 나이는 상대적으로 바뀌며
문제가 되는 영역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통제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가 증상의 가변성에 주목하듯이 우리는 자기 능력의 변화에도 집중할 수 있다. 메리는 이웃들과 브릿지 게임을 할 때는 늙었다고 느끼지만 손자들과 보드게임을 즐길 때는 젊다고 느낀다. 지역 관현 악단에서 프렌치 호른을 연주할 때는 스스로가 더욱 젊게 느껴진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특정한 맥락에서 노인들에게 이름표가 붙고 나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 사회적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며 본인이나 타인을 바라본다면 다들 더욱 의식을 집중한 상태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거와 현재는 서로 비교될 수 없다. 수년 전 심리학자인 로렌스 펄뮤터와 나는 요양원 거주 노인들의 통제력을 높일 방법을 개발했다. 바로 다양성에 주목함으로써 통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주입시키는 것이었다. 간단히 말하자면 우리는 아침에 어떤 종류의 주스를 먹을 것인가 같은 가장 일상적인 활동에서조차 노인들이 외면해온 다양한 대안에 주목하도록 했다. 이러한 관찰 과제는 가장 무의식적으로 대하던 일상 활동에 내포되어 있던 선택권을 노인들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그에 따라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통제력을 향상시켰다. 많은 노인에게 노화는 점점 좁아지는 자아 정의와 관련이 있다. 능력이나 기회, 관점의 변화는 스스로 자신의 과거 모습과 현재를 비교함으로써 지금 맞닥뜨린 한계에 집중하도록 만들 수 있다. 노화를 한계나 상실감이 늘어나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행동을 곧 자신의 정체성과 동일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즉, 제한된 특정 행동의 측면에서만 자신의 본 모습을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화가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노인의 손에 붓을 잡기 어려울 만큼 관절염이 진행되었다고 상상해보자. 아무 생각 없이 이 상황을 평가하면 어느 시점에 이르러 그에게 더 이상 화가일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도록 종용하게 될지도 모른다. 도움을 받아 새로운 취미를 개발할 수도 있고 젊은 시절에 창작한 예술작품 전체를 반추해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화가로서의 경력이 끝장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이로 붓을 물거나 손가락 채색 기법, 스프레이형 물감을 실험할 수도 있다. 캔버스에 물감을 쏟는 등 그림 그리는 방법을 달리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하다. 새로운 그림 화법에 관심이 없거나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능력의 의식을 집중한다면 여전히 탁월한 솜씨를 보일 수 있는 여러 행동의 주인으로서 화가라는 개념을 확장할 수 있다. 화가란 세상을 바라보는 특별한 방식, 예술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 색깔을 맞추고 의미를 부여하는 재능을 의미할 수 있다. 이 사람은 그러한 측면의 자아를 포기할 필요가 없으며 그림을 그리지 않는 순간에도 언제나 화가일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여전히 붓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관절염을 앓기 전과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리라는 점이다. 만일 변화를 열등함이 아닌 차이로 받아들인다면 완전히 새로운 화법을 개발할지도 모른다. 자아를 정의하는 범주에 이해와 행동을 구체화하는 환경적, 동기적 영향의 다양성을 확장시킨다면 나이 든 사람들도 단순히 상실감을 느끼는 대신 일생에 걸친 연속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앞서 예로 들었던 전직 테니스 선수 노인처럼 체력이나 민첩성이 떨어져 과거에 즐기던 스포츠를 똑같이 즐길 수 없더라도 얼마든지 스스로를 운동선수라고 여길 수 있다. 이 같은 개념의 확장은 하향 비교를 권장하는 사회적인 경향과는 차이가 있으며 노인들이 동년배와 비교해서 여전히 훌륭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스스로 운동선수라는 데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장려한다. 대조적으로 이러한 자아정의의 틀은 사회적인 비교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더 흡족하고 더 오래 지속된다.
세상과 주변에 관심을 기울이라. 노화를 쇠락이 아닌 변화로 받아들일 때, 인지력의 쇠락은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하지만 대개 육체적인 쇠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이제껏 살펴보았듯 인지력 쇠락에 대한 최정은 몇 가지 요인을 간과한다. 1. 노인과 젊은이는 서로 다른 동기에 의해 자극된다. 2. 모든 인지능력 검사는 젊은 성인들이 고안한 것이다. 게임보이, 마작 같은 용어를 사용한 기억력 검사 결과를 상기해보자. 3.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일까? 아니면 일단 전반적인 규칙을 갖추고 나면 규칙의 예시들이 덜 중요해지는 것일까? 4. 대인관계에 대한 관심과 염려는 인지력 상실을 덮어주는 가면이 될 수 있으며 골칫거리가 아니라 재산이 될 수 있다. 나쁜 일들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망각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는 신호다. 나이 많은 성인들은 노화와 관련된 진짜 난관에 직면할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이든 아직 아니든 사람은 자신의 발달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을 볼 수 없다. 이 사실을 깨닫고 노화가 쇠락이 아닌 변화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자율성을 부추기고 적극적으로 분별력을 키우며 자신은 물론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자. 그렇게 나이를 근거로 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사는 편이 훨씬 낫다. 의식을 집중해 살아간다는 것. 이 책에서 내가 다룬 연구는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알아차리려는 시도가 실질적으로나 비유적으로 생기를 부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다. 의식의 집중은 피곤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분을 들뜨게 만든다. 이는 우리가 완전히 몰입했을 때 느끼는 방식이다. 건강을 더욱 잘 이해하고 통제하려는 노력에 의식을 집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떤 시점에 스스로를 병들었거나 건강하다고 바라보는 대신에 복합적인 기준에 따라 건강을 조명한다고 생각해보자. 병에 걸렸거나 걸리지 않았거나 하는 이분법적인 태도로 진단 내용을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그러면 질병이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통제 가능함을 깨달을 것이다. 완전히 병든 상태에서 완치 상태로 이동하는 것보다는 연속적인 건강을 따라 움직이는 편이 훨씬 상상하기 쉽다. 이처럼 복합적인 연속성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는 늘 건강하지만 천하무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준다. 따라서 의식을 집중하며 우리 몸에 관심을 기울이는 일은 병들고 난 후에야 비로소 시도하는 임시 방편 이상의 중요성을 갖는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질병은 더 많이 존재하고 또 다른 질병은 덜 존재한다는 여러 차원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자신이 곧 질병은 아니라는 생각을 강화한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여러 차원 중 어디에 놓여 있는지 알아차리고 과거에 사용한 평가 방법을 몇 차례 더 적용해보면 이 같은 지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되면 어째서 때로는 상태가 좀 더 나아지는지 의문이 생기고 그와 함께 통제의 가능성도 열린다. 우리는 더 지혜로워질 수 있다. 가능성의 심리학은 우리가 바라는 궁극을 시작점으로 간주한다. 마비나 시각장애, 두뇌 손상, 말기암을 되돌린다거나 심지어 잘려나간 사지를 재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단순히 의문을 던지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이제껏 그것들은 불가능하다고 배웠기 때문이다. 과거는 우리의 현재를 결정하며 달라지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똑같다. 하지만 매사가 변하며
현재 우리가 겪는 사실이 불변이 아님을 인정할 때 가능성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대신 이룰 방법을 묻는다면 우리는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바로 그 첫걸음만으로도 몸과 마음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것이 가능해질지 모른다. 몸과 마음을 별개로 볼 때 몸의 중요성은 종종 마음의 중요성보다 우위를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건강을 위해 건배하고 그 다음에 행복을 위해 마신다. 지금껏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태도와 생각, 믿음은 적어도 식이요법이나 주치의만큼이나 건강에 중요하다. 우리의 몸과 마음은 서로 떨어져 있지 않다.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 드는 사람들에게 격렬히 반대하는 사이 우리는 몸에 대한 통제력을 너무 쉽사리 포기한다. 이제는 통제력을 되찾고 의식을 집중해서 우리의 몸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알아차리고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도 그처럼 똑같이 행동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때다. 나의 지인 도디 파월은 90세의 나이에도 의식의 집중이 건강과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관리하고 책임질 때 생겨나는 장점을 잘 알고 있었다. 세상을 떠나기 직전 그녀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순간은 노년에 대한 나의 오랜 관심과 노인으로 살고 계신 내 아버지의 인생 때문에 특별히 내게 중요했다. 도디의 침대 옆 탁자에는 책 몇 권과 꽃병, 볼펜이 꽂힌 머그컵, 약, 화장지, 식어가는 우리 두 사람의 찻잔이 놓여 있었다. 우리는 수많은 노인이 말년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노년에 대한 위안이 되는 말을 했지만 자신의 긴 생애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었다. 헤어지기 전에 그녀가 말했다. 죽는 건 두렵지 않아, 엘렌. 하지만 분명 사는 게 더 즐거울 거야.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지혜로울 수 있다. 여기까지 늙는다는 착각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 엘렌 랭어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이면서 의식의 집중과 가능성의 심리학을 다룬 실험들로 사회 심리학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인간의 삶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는 데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며 마음챙김의 어머니라 불리울 정도로 마음챙김 명상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그녀는 이 책의 초반에 소개된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통해 노화와 인간의 한계, 그리고 노화에 대한 고정관념에 대한 충격적인 반전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노화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태도와 가치관에 큰 전환을 불러왔고 세계적인 심리학자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 책은 특정 연령대의 독자에 초점을 맞춰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나이 듦에 대해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을 모두에게 노화에 대한 깊은 통찰을 주는 책입니다. 앞서 소개된 1979년 시계 거꾸로 돌리기 연구를 통해 저자는 우리가 노화에 대한 편견과 한계를 짓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마음가짐을 새롭게 잡는다면 나이 듦과 관계없는 건강 상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 책은 제목 그대로 늙는다는 것은 스스로가 짓는 한계점일 수 있다. 단지 생각과 태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저자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넘어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주제로 내용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노화로 인한 질병이나 신체적 한계 등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사실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는 가능성의 심리학을 전제로 내용을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자가 말하는 인생을 건강하고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름표에 자신을 가두지 말고 자신에게 의식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인 한계를 짓고
질병을 더욱 자주 진단받게 됩니다. 의학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질병의 진단명과 같은 이름표를 부여받게 되고 진단을 받는 순간 그 이름표에 갇혀 어떤 것은 조심해야 되고 어떤 것은 할 수 없다처럼 모든 가능성을 단정 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러한 질병의 진단이 있더라도 이것을 자신의 몸을 더 잘 알 수 있는 계기로 바라보고 자신의 몸에 더욱 의식을 집중해서 더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의사와 협의해 나가며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자신의 몸에 좀 더 의식을 집중해서 몸의 변화들을 캐치하고 바로바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건강을 관리하고 증진하는 의식의 집중을 책 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노화는 쇠락이 아닌 변화라는 시각입니다. 관절염이 심해져 더 이상 붓을 잡을 수 없게 되었던 화가 노인의 이야기에서 보았듯 신체적인 한계로 붓을 잡을 수 없다고 나는 더 이상 화가가 아니라고 상실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붓을 잡을 수 없다면 붓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기법들을 활용함으로써 여러 행동의 주인으로 화가라는 개념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다는 시각의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나이 들므로써 생기는 변화들을 쇠락의 신호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의 다양성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새로운 가능성의 관점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각의 중요성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결코 떨어져 있지 않음을 전제로 합니다. 누구나 나이 들매의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때로는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이 떠올라 그 과정을 겪게 되는 것이 두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노화를 대하는 주체적인 태도를 통해 그 변화들을 현명하게 겪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가능성이라는 말은 언제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단지 착각일 뿐 가능성의 인생을 사는 것이지 않을까요?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